우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앱 생명주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기프트봇입니다. 네, 레더스고에서 오랜만에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조금 지치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생명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앱 상태에 따라서 앱 델리게이트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앱 기반의 생명주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iOS 13부터 씬을 기반으로 하는 UI의 변화를 관리하는 생명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뷰 컨트롤러의 생명주기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앱이 실행되어서 종료될 때까지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국한된 것들이죠. 좀 더 큰 범위에서 바라보면 앱 생명주기라는 것은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떡에서도 매년 앱스토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이야기하는 세션이 있는데요. 이건 2018년도 세션 내용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세션의 카테고리로서 둘 모두 앱 생명주기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해 떡떡 세션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변경사항들을 추리고 사족을 덧붙여서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발표만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제로 iOS 13부터 적용되는 카드형 모달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변경된 생명주기와 관련해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은 앱 개발 단계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플이 iOS 11부터는 64비트 아키텍처로 개발된 앱만 지원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iOS 11에서 32비트용 앱을 실행하면 이런 오류 메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32비트 기기였던 아이폰 5 이하의 기기들은 iOS 11로 OS 업데이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발표된 macOS 카탈리나부터는 더 이상 32비트용을 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macOS 앱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하고요. 혹시 자주 쓰는 앱이 64비트 앱을 아직 지원하지 않으면 당분간 카탈리나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2비트와 64비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CPU 레지스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 1워드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32비트 경우엔 말 그대로 1워드가 4바이트를 의미하고요. 64비트는 1워드가 8바이트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2비트에서는 인트 32와 같이 4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가지게 되고 64비트에서는 인트 64와 같이 8바이트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동일한 타입이어도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인트 타입을 말하면 당연히 4바이트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8바이트까지 넘어왔죠. 물론 저는 잘 모르는 옛날 분들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치 앱이 iOS 앱 없이도 단독으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다 했으면 이제 업로드를 할 차례인데요. 작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튠즈 커넥트가 앱스토어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었는데요.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죠. 작년 세션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했던 이 5가지 영역이 바로 이 앱스토어 커넥트 API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API는 드디어 작년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REST API를 이용해서 앱스토어 커넥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테스트 플라이트, 사용자와 접근 권한, 보고서, 프로비저닝 관리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개발용 기기를 한 번에 다수 등록해야 할 때 웹페이지에서 하나씩 등록할 필요 없이 이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정보도 매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 없이 API를 이용해서 다운받아 관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위프트에 ABI 안정성이 추가되면서 각 앱에 각각의 스위프트 런타임을 추가하는 대신에 OS에 있는 런타임을 모두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려면 스위프트 5로 개발된 앱과 명시된 버전 이상의 운영체제여야 하는데요. 원래 엑스코드는 각 앱에 런타임 복사본 번들을 포함시켜서 업로드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런타임 복사본을 앱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낮은 버전의 운영체제도 지원하기 위해선 여전히 앱별로 런타임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미 앱이 설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두 런타임 중 공유 런타임이 우선 적용되고요.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런타임 복사본은 아예 제외하고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번에 떡밥에서 앱 다운로드 파일 크기가 작아지고 앱 실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한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더 앱에 대한 변경도 있었는데요. 기존엔 엑스코드가 설치되면 개발자 도구에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로더가 설치되었었죠. 근데 엑스코드 11부터는 더 이상 이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트랜스포터라는 앱으로 대체되었는데요. 트랜스포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건 떡떡 2013에서 소개된 커맨드 라인 자동화 툴입니다. 벌써 6년 전 일이죠. 이 툴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이튠즈나 애플북스, 앱스토어 등에 미리 작성해둔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몇 가지 사용 예를 보자면 이것은 특정 앱의 메타데이터를 내려받는 명령어고요. 메타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하기 전에 수정한 양식이 맞는지 검증할 수도 있고 작성한 메타데이터나 빌드한 앱 자체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트랜스포터는 맥OS 뿐만이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에서는 32비트만 지원했었는데 작년부터 64비트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패스트레인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패스트레인의 딜리버가 내부적으로는 이 트랜스포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이 툴을 올해부터는 이렇게 GUI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은 다운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식 버전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떡떡 발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팀을 선택해서 바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업로드 진행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쉽게 확인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패키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UI도 깔끔하고 나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다음은 커넥트 앱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업로드한 각 빌드별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알림 기능도 하나 추가되었는데 빌드 프로세싱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앱으로 알림을 보내주니까 슬랙에 더 이상 인커밍 웹훅 같은 거를 걸러 놓지 않아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업로드가 끝났으면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테스트 플라이트에 2017년 변경사항으로 다중 빌드 배포 기능이 추가됐었고요. 각각의 테스터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외부 테스터 제한도 기존 2,000명에서 1만 명까지 크게 늘었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외부 테스터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퍼블릭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전달하는 것만으로 쉽게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게 됐죠. 올해에는 3가지 기능이 추가로 도입되었는데요. 우선 테스트 온보딩과 스크린샷 피드백, 그리고 충돌 피드백입니다. 테스터 온보딩은 테스터에게 어떤 것을 테스트할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또 피드백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iOS 13의 베타 앱에서는 스크린샷 피드백과 충돌 피드백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충돌 피드백은 앱이 실행 도중 강제 종료되었을 때 시스템이 바로 충돌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팝업을 띄워주게 되고요. 이것을 새로 생긴 피드백 섹션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피드백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전달할 수 있어서 정확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스크린샷 피드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피드백 섹션에서 문제 상황들을 이미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피드백을 선택하면 해당 문제가 발생한 앱 버전이나 기기 등의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엔 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앱스토어에서 결제 가능한 통화의 종류는 총 45개입니다. 이 중에서 바로 작년 9월에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이 우리나라 통화였는데요. 그런데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DCC라고 해서 환전 단계를 거쳐야 해서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꼼수라든가 사기, 소비자 지갑 터는 애플 같은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불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현재 LG를 제외하고 SKT와 KT만 가능하고요. 전자결제로는 카카오페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이 2가지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페이지입니다. 상품 페이지는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요소들은 2017년 이후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앱 이름은 최대 30자까지 가능하고요. 부제목도 마찬가지로 30자까지 가능합니다. 앱 아이콘은 PNG 포맷이어야 하고 현재 다음과 같이 5가지 사이즈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앱의 모든 버전에 대한 종합평점을 보여주고요.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하는 새로운 기능 섹션은 앱을 설치했던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품 페이지 하단에 위치하고요. 설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현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상단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미리 보기는 최소 15초에서 최대 30초 사이로 500MB 이하의 영상을 언어당 최대 3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옵션이어서 생략 가능하고요. 스크린샷은 반드시 하나 이상 올려야 하는데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 현재 2기기 타입들에 대해서 반드시 스크린샷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 상단 부분에는 홍보 문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빌드를 올리지 않아도 문구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앱스토어는 작년 말에 9개 언어가 추가되면서 총 37개의 언어로 지역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LTR 언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추가되면서 이제 앱스토어에 처음으로 RTL 언어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아랍어와 히브리어 지역화를 추가해 본 이미지고요. 이건 앱스토어에 RTL 언어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RTL 언어 사용자가 많은 앱은 만족도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메타데이터 작성이 끝났으면 심사를 받을 차례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심사를 통과했으면 앱스토어에 올려야 하는데요. 2017년에 iOS에만 도입되었던 점진적 출시 기능이 올해 3월부터 macOS 앱에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앱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둔 사용자를 전체 100으로 놨을 때 앱 출시 후 첫째 날에는 1%, 둘째 날엔 2%,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7일이 지나야만 전체 자동 업데이트 사용자가 새 출시 버전으로 모두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한 상태에서 3일 정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심각한 버그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퍼지기 전에 자동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버그 수정 버전을 새로 업로드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7일이 지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즉시 전체 사용자가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자동 업데이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처음 설치하는 사람이나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경우는 즉시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진행하고 있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커넥트 앱이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언어로 지역화를 지원하고요. 6월부터는 앱스토어 커넥트 도움말 페이지도 드디어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한국어 지원이 늘어나서 반가운데 이대로 개발자 문서까지 좀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앱을 올렸으니까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앱 분석 메뉴에서 앱 삭제 정보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얼마나 가차없이 내 앱이 지워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해졌고요. 지난 하루 동안의 매출 데이터를 시간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추가되어서 원래 비즈니스 데이로 하루가 지나서야 볼 수 있었던 데이터를 더 빠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macOS 앱에 대해서도 앱 분석 데이터가 제공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앱 개발의 한 사이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런 여러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앱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코딩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의 각 요소를 잘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iOS 13에서 변경된 카드형 모달 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두 개의 화면 중에 좌측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풀스크린 형태의 프레젠트 방식이고, 우측의 이미지는 iOS 13부터 적용된 카드형 스타일로 뷰가 스택처럼 쌓여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새로 생긴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기존에 사용되던 스타일을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한 것인데요. iOS 12까지는 기본값으로 풀스크린 스타일이 사용되었었지만 iOS 13부터 여기에 보이는 두 가지 스타일, 페이지 시트와 폼 시트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오토매틱이라는 이넘 케이스를 하나 추가해서 기본값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토매틱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토매틱은 대부분 페이지 시트가 기본 형태로 적용되지만 아이폰의 랜드스케이프 모드라든지 일부 시스템 컨트롤러에서는 세로 모드에서도 풀스크린이 사용됩니다. 아이패드에서의 페이지 시트 디자인도 이런 모습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것만으로 뷰 컨트롤러를 디스미스 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잠시 후에 이 기능과 관련해서 간단히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 iOS 13의 카드형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풀스크린과 시트 스타일은 서로 다른 라이프 사이클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풀스크린 방식에서 프레젠트를 호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메서드가 동작하죠. 하지만 시트 스타일에서는 프레젠팅 뷰 컨트롤러의 뷰가 뷰 계층 구조에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어피어 메서드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풀스크린에서 디스미스가 호출되었을 때도 이런 순서로 메서드가 호출되는데 시트 스타일의 경우 디스어피어가 안 불렸듯이 어피어 시점에서의 메서드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페이지 시트와 폼 시트의 동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모달 프레젠테이션의 기본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므로 풀스크린의 동작을 기반으로 로직이 짜여져 있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스처를 이용해서 디스미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메서드만 호출되는데요. 디스미스 제스처를 비활성화하고 싶다면 여기 명시된 속성의 값을 true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해당 제스처와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로직과 순서로 동작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혼자만 계속 떠들었는데요. 처음 안내해드렸던 대로 나머지 시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형 스타일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론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다 클론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면을 하나로 통일해서 같이 볼게요. 자, 카드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놈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거는 제가 별도로 세션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 있는 세 가지. 근데 이거 OS 로그 익스텐션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메인 뷰 컨트롤러와 세팅 뷰 컨트롤러 두 가지만 이제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살펴볼 건 세팅 뷰 컨트롤러 이거 하나만 볼 겁니다. 내용은 제가 이렇게 미리 커밋 단계별로 커밋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스타터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들 이렇게 차례차례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모달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스타일을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과 풀스크린인데요. 오토매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OS 13에서만 iOS 13 이후로 적용되는 기본값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은 view will appear와 view did appear는 나오는데 view will disappear랑 view did disappear가 안 나오죠.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이제 기존 방식대로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view will disappear랑 view did disappear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한번 돌려서 살펴보면은 오토매틱으로 카드형으로 세로 모드일 때 카드형으로 뜨던 게 가로 모드에서는 아이폰에서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가 서로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바로 카드형과 풀스크린 모드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면은 바로 디스미스가 되는데요. 자, 지금 view did appear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내리면 view will disappear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 view did appear로 바뀌고요. view will disappear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view did disappear까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메인 뷰 컨트롤러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 로그만 찍는 것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OS 로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2016년인가 2017년에 떡떡에서 이제 발표했던 통합 로깅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쓰라고 많이 이제 애플에서 밀고 있고요. 프린트 대신에 이거 알아보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즈 다크 모드 이네이블드 이거 누르고 세이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그리고 이걸 눌러서 캔슬 누르면 그냥 캔슬이고 말 그대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세이브 누르면 바뀝니다. 근데 이걸 바뀐 상태에서 세이브 누르기 전에 그냥 요 디스미스 제스처로 이렇게 당겨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꿨어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디스미스 제스처를 이럴 때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는 바뀌지 않도록 좀 그런 작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요 1번 지금 세팅 뷰 컨트롤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팅 뷰 컨트롤러에 디스미스 제스처를 통한 디스미스 비활성화 이 부분에다가 is modal in presentation은 true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인데 이것을 true로 바꿔주시면은 자,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려가죠. 이게 is modal in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속성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이거 직접 치기 귀찮으신 분은 git에서 다음 버전으로 커밋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에 델리게이트라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는 기존부터 원래 있었던 걸로 UI킷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날 때 애니메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델리게이트에 몇 가지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라고 넣어주고 이와 관련된
익스텐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세팅 뷰 컨트롤러에 UI 어댑티브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 델리게이트 좀 길죠. 요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라고 치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들은 기존의 어댑티브 그 컨트롤러를 구현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제외하고 여기 뒤에 did dismiss, 뭐 will dismis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should dismiss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하고 아니면 또 presentation 컨트롤러 will dismiss 그리고 presentation did dismiss 그리고 presentation did attempt to dismiss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들이 dismiss 제스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델리게이트에 어디 갔죠? 네, 여기 델리게이트에 셀프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이 should dismiss는 내렸을 때 dismiss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타내는 놈이고요. 그래서 return true면 dismiss 가능하고 false면 dismiss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 얘네들은 뭔지 아시겠지만 이 did attempt to dismiss 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은 만약에 dismiss를 시도했는데 사용자가 dismiss를 제스처를 통해서 시도했는데 그게 뭐 여기에서 false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is modal in presentation 이걸 true로 설정하는 바람에 제스처로 인한 디스미스가 실패했을 경우에 불리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부르고 나서 이렇게 당겼을 때 내용을 보시면 네, 여기에 should dismiss, will dismiss 그 다음에 view will disappea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did disappear, did dismiss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여기에서 반드시 이제 true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dismiss가 되는데 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dismiss 자 여기서부터는 is dark mode 네 이런 식으로 해서 true, false 값을 변경을 상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냥 내릴 때는 디스미스 가능한데 이 변경하고 이렇게 내릴 때는 안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만 처리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렸을 때 그냥 안 닫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컨펌 사용자가 직접 컨펌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렸을 때 이런 세이브 할 것이냐 아니면 체인지 상태를 버릴 것이냐 이것들을 선택해서 그냥 버리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서 변경하던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좀 더 이제 사실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앱 라이프 사이클과 카드 스타일의 라이프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